네, 프레스룸 라이브는 유튜브로도 함께 시청할 수 있으니까요. 댓글로 의견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의 궁금한 뉴스, 오궁금의 궁금증 해결사분들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네, 첫 번째 오궁금은요. 몇 년 전 서울의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 2명이 갑자기 연달아 숨지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우선 이 사건이요. 경찰이 해당 요양병원장한테 살인 혐의를 적용했고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의문점이 한두 개가 아닌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이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가희 기자, 먼저 사건 내용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이 요양병원을 운영하던 의사 A씨는 지난 2015년 이곳에서 결핵에 걸린 80대 A 여성과 또 60대 남성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해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환자가 사망했을 당시에는 보호자들도 범행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경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당연히 부검도 실시되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년 뒤 경찰의 살인 관련 첩보가 접수됐고 병원 내부 고발자의 진술이 확보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병원 압수수색을 통해서 살인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를 확보했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김진희 변호사님. 결핵에 걸린 환자 2명한테 약물을 투여했는데 일단 숨졌습니다. 그리고 이 약물이 염화칼륨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염화칼륨을 투입을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염화칼륨이라는 게 굉장히 고위험 약품으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약을 할 때 뭐 투약하는 양이라던가 아니면 심지어는 투약하는 속도까지도 굉장히 예민하게 조절을 해야 될 정도로 이렇게 위험한 약물이라고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일부 국가에서는 사형을 집행을 할 때 이 약물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사형 집행할 때요? 네네, 사형 집행할 때 사용하는 약물이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도 살인 사건 중에서 가끔 가다가 이 염화칼륨을 주입을 해서 살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좀 자주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 정도로 이제 위험한 약물인데 이 사건 역시도 염화칼륨을 주입을 해서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인다. 예. 곽대원 교수님, 네. 일단 염화칼륨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약물로 보입니다. 네,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또 의학 지식이 있는 요양병원장이 이런 환자들에게 투입했다는 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좀 있습니다. 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염화칼륨이란 것은 그 심장 박동의 그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심신 잔떨림 뭐 이런 걸 유발을 합니다. 그래서 주사를 할 때도 천천히 이제 주사를 했는데 만약에 이제 급히 이제 주사를 하면 바로 이제 사망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고칼륨 그 혈정 상태가 이제 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태에 이제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일부 국가에서 이제 사형수에 대해서 이제 독사를 이제 집행하는 이런 건데 실제로 이런 약을 요양병원의 병원장이 자기 병원에 현재 요양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이 약을 갖다가 이제 투약을 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좀 이상한 거죠. 의심스러운 건데요. 왜냐하면 결핵을 만약에 현재 이제 앓고 있는 그런 분들이라면 예. 결핵의 증상들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폐에다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약물을 투입하는 것은 뭐 이해가 이제 간다 하지만 사실 이제 염화칼륨은 그런 용도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기 때문에 있다. 좀 의심스러운 그런 측면이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그럼 예. 결핵에 걸리면 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의료기관 종사자는 법적으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신고를 빨리 안 한 점, 그리고 또 게다가 요양병원 아닙니까? 이거 좀 이거 좀 짚어 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200병상 정도 되는 요양병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사실 누가 결핵에 한 명 걸리면 전파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예. 근데 결핵은 법정 제2급 전염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발생한다랄지 유행하면 의료기관 종사자가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요양병원 같은 게 만약 신고를 한다랄지 이게 외부로 알려지면 사실 200병상에 있는 어떻게 보면 요양하러 오신 분들이 또 병원에 다 퇴원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걱정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운영하는 데서 굉장히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의심이 나오는 거죠. 예. 그런데 저는 약간 좀 의구심이 좀 있죠. 왜 의구심이냐면 설사 결핵에 걸렸다 하더라도 염화칼륨이라는 이 독성 물질을 투입을 해서 살해할 정도로 과연 그 당시에 그렇게 급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살인에 있어서는 범행의 동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동기는 약간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동기가 불분명하더라도 결핵의 치료와 관련된 것도 아니고 24시간 이내에 신고도 하지 않으면서 독성 물질을 집어넣어서 만약에 결국 죽음의 원인이 염화칼륨이었다고 한다면
이건 뭐 살인죄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장가희 기자, 일단 해당 병원 요양병원장이요. 일단 이번 사건에 대해 입장을 내놨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혐의를 부인하면서요. 숨진 환자를 포함해서 환자 일부가 이 결핵에 걸려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이었고 또 감염 예방을 위해 약물을 투여했을 뿐 숨지게 할 의도는 없었다. 이렇게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숨지게 할 의도는 없었다. 박대원 교수님, 일단은 경찰은 살인 혐의를 일단 적용했어요. 일단은 경찰이 살인의 고의성을 판단한 배경, 뭐 직접적인 증거가 있나요? 지금 현재 그 당시 환자의 상태가 이제 어땠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는 게 이제 사실은 가장 중요한데요. 예. 그런데 이제 사건이 발생한 지가 이제 8년이 지났고 당시의 의료 기록들의 일부는 현재 이제 파악을 하기가 이제 어려운 그런 어떤 상태라고 이제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결핵 상태가 얼마나 이제 심각했는지 그것하고 당시에 이제 약물을 전달한 직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직원의 이야기는 자기는 단지 병원장에게 약물을 갖다 이제 전달만 했을 뿐 실제로 그 투약과 관련해서는 자기는 이제 모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이제 그 확인을 해야 되고요. 결국 중요한 것은 직접적으로 이제 환자들의 어떤 사망이라는 결과가 난 직전의 어떤 상태, 이유 뭐 이런 것들을 물적 증거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전달을 잘못할 가능성은 있을까요? 뭐 다른 약물을 잘못 전달했다거나. 뭐 그럴 가능성은 사실 이제 뭐 약물 같은 경우는 끝에 보면은 약의 어떤 성분하고 이제 이름 그런 것들이 이제 있고 하기 때문에 병원장이 어떤 약을 가져오라고 지시를 하고 그 약을 갖다 이제 가져다 줬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제 약물을 잘못 전달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걸로 적어 보인다. 예, 보입니다. 예. 김광선 변호사님, 일단은 이제 8년 전 사건입니다. 일단은 이게 이렇게 의사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한다는 것, 이거 굉장히 좀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거의 일반적으로 이제 치료 과정에서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제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과실에 있어서 과실의 범위를 넘어선 경우에는 사실 뭐 살인의 어떤 미필적 고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죄가 살인죄 인정될 수 있는데 거의 살인죄 적용하는 경우는 뭐 제 기억으로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어떤 특징을 봐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8년 전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아무런 의심 없이 그냥 장례 치료 다 끝났잖아요. 네. 그러면 8년 전에 이 두 분의 죽음에 대해서 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가? 네. 그건 제가 볼 때는 결정적인 단서나 첩보가 있다고 봅니다. 워낙 잡은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근거해서 경찰은 이제 확신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의사 입장에서는 염화칼륨을 쓴 것은 일단 결핵의 치료용이랄지 뭐 전파를 막기 위해서 썼다는 거잖아요. 그럼 과연 염화칼륨 자체를 해가지고 그 전파를 막을 수 있는지 여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용량을 좀 한번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8년 전에 주사를 한 것이라서 이게 과연 그런 용량이랄지 이런 것들이 뭐 밝혀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처음에 이 기사를 보고 영장이 청구됐다고 그래서 기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봤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 이제 8년 전 사건이기 때문에 결정적인 증거를 좀 확보하기가 어렵고요. 또 의사 입장에서는 이걸 환자 치료와 연관돼서 주장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죄가 인정되면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예. 그러면 결국 의사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죄가 약간 있다는 의심이 들 정도다 할지라도 일단 영장을 기각하고 이제 법정에서 이제 치열하게 다투도록 아마 불구속으로 재판받을 수 있도록 기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어제 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좀 의사가 말을 했는지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한번 그 상황을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환자 살해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의료 과실로 인한 사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량의 의료용 마약약품 사용하신 적 있으실까요? 혹시 연명치료 중단행이었나요? 네, 일단 고개를 숙인 뒤 이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빠져나갔는데 장 기자, 일단 이 이후에 구속영장이 일단은 기각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기각이 됐는데 재판부는 이 피해자 사망 시점으로부터 수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 피해자들의 직접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또 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 증거가 부족해서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 의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 병원 행정 직원도 살인 공범으로 지목이 됐는데 이 직원에 대한 영장도 함께 기각이 됐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일단은 네. 다툼 의지가 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기각이 예상하셨다고 했는데 예상됐는데 일단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일단 그 영장 기각 사유 중에 직접적인 사인, 그러니까 원인이 무엇이냐는 거죠. 근데 직접 사인 원인 자체가 8년 전 사건이단 말이에요. 네. 아무런 문제 없이 진행되다 이제 와서 진행되기 때문에 결국 염화칼륨을 과도하게 투여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과연 의도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한 명이 아니고 또 두 명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 의사가 구태여 아무리 결핵에 걸렸다 하더라도 일부러 염화칼륨을 주입해서 살인할 필요가 있었느냐, 동기가 있었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이제 치과 의사와 관련된 뭐 살인 사건 뭐 엄청난 세간에 많이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건처럼 아마 법정에서부터 엄청난 논란이 되면서 다툴 여지가 있다. 그리고 아마 재판의 어떤 기간도 굉장히 길어질 겁니다. 길어질 재판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